노후를 위해 배당주를 차곡차곡 모은 대기업 부장이 있었습니다. 위험한 투자는 아니었습니다. 단타도 아니었습니다. 코인도 아니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배당, 통장에 찍히는 숫자, 그는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자가 하나 도착합니다. 건강보험 자격 변동 안내.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듭니다. 이거 내 이야기 같은데. 오늘 이야기는 배당주가 망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요즘 배당주 투자가 다시 뜨겁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2026년부터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합니다. 배당을 늘리는 기업에 투자한 주주에게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신호입니다. 배당 성향 40% 이상 기업 또는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이 대상입니다. 기존에는 금융소득 2천만 원 넘으면 최대 49.5% 세율로 종합과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밸류업 기업의 배당은 9%에서 25% 분리과세로 세금을 낮춰줍니다. 숫자만 봐도 확 줄어듭니다. 당연히 투자자들이 몰립니다. 여기에 변동성 높은 주식시장, 많은 투자자들이 차라리 월세처럼 받자는 선택을 합니다. 이른바 배당 생활족입니다. 배당주 투자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고배당주, 배당성 장주. 고배당주는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입니다. 배당 성향으로 판단합니다. 배당 성향은 배당 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회사가 낸 이익에 비해 배당금을 얼마나 주는지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벌었는데 30만 원을 배당금으로 주면 배당 성향이 30%입니다. 통상 2030%면 배당을 많이 주는 편입니다. 배당 성장주는 꾸준히 배당을 늘려온 기업을 말합니다. 연도별 배당 흐름이 늘어나는지 파악하면 됩니다. 미국에는 50년 이상 배당을 꾸준히 늘린 기업이 많습니다. 50년 이상 배당을 늘리면 배당킹, 25년 이상이면 배당 귀족, 10년 이상이면 배당 챔피언입니다. 듣기만 해도 든든합니다. 국내 시장을 보면 리츠 우선주, 고배당 종목들이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2023년 12월 기준 우리나라에서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기업은 한국페로렐이었습니다. 주가가 277원인데 한 주당 2,180원 배당을 줘서 배당 수익률이 782%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 현금 배당보다는 주식으로 배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배당 수익률 상위권에는 리츠라고 붙은 주식이 많습니다. 리츠는 부동산 기업의 투자에 임대나 개발에서 나온 이익 일부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리츠는 주택이나 오피스에 주로 투자하지만 미국 리츠는 물류, 호텔 등 투자 건물 종류가 좀 더 다양합니다. 리얼티 인컴이 대표적입니다. 27년째 배당을 하는 배당 귀족주입니다. 배당 많이 주는 국내 주식 순위에 우선주 종목도 많습니다. 보통 주보다 주가가 싼 대신 배당을 좀 더 많이 줍니다. 우비의 경우 비가 채권을 말하는데 채권처럼 배당을 약속해서 준다는 뜻입니다. 우비 다음에 숫자가 붙은 종목도 있는데 숫자가 클수록 나중에 상장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배당주는 정말 안전할까요? 모두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배당은 월세처럼 들어온다. 주가가 떨어져도 배당은 받는다. 노후 준비에 완벽하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이 배당 계속 받을 수 있느냐? 배당주 투자 기준은 다른 주식 투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ROE, PER, PBR, 매출, 순이익 등 재무제표를 살펴봐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다만 배당주 투자에선 배당 수익률을 챙겨봐야 합니다. 배당 수익률은 현재 주가 대비 1주당 배당금의 비율을 말합니다. 배당주를 사서 내가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점검하려면 배당 수익률을 봐야 합니다. 실적 대비 지나치게 높은 배당금을 주거나 주가가 하락해 배당 수익률이 높아진 경우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배당 성장률도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배당금이 많지 않아도 매년 배당을 늘린다면 눈여겨볼 만합니다. 배당 성향과 배당 연수도 고려해야 합니다. 배당 성향은 회사 이익 중 얼마나 주주에게 배당으로 나눠주는지 알아볼 수 있는 지표이고, 배당 연수는 얼마나 오래 배당을 늘려왔는지 확인하는 지표로 신뢰할 만한 회사인지를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미국 배당주의 배당 수익률과 배당 성장률 등 확인을 위해 시킹알파와 더리치라는 웹사이트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앞서 배당을 꾸준히 줬던 미국 리츠 회사 리얼티인컴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27년째 배당을 늘려왔고 월 배당을 실시합니다. 매달 배당금이 통장에 찍힙니다. 투자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는 게 있습니다. 배당은 좋은데 그 배당을 받는 사람의 상황은 다 다릅니다. 같은 배당을 받아도 누군가에게는 축복이고 누군가에게는 재앙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배당주 투자를 할 때 배당 소득으로 높아지는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주의해야 합니다. 한 해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절세 혜택은 사라지고 보험료가 면제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도 탈락합니다. 이자와 배당금 등을 합한 금융소득은 2천만 원까지는 세율 14%로 원천 징수합니다. 지방세 포함하면 15.4%입니다. 2천만 원이 넘는 초과분은 종합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라서 금액이 클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급격히 커집니다. 다만 다른 소득 없이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7,760만 원까지는 추가 세금이 없습니다. 금융소득만 7,760만 원일 때 내야 하는 세금을 계산하면 1,086만 4천 원입니다.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2천만 원 곱하기 14% 더하기 5,760만 원 곱하기 24% 빼기 576만 원 누진공제. 280만 원 더하기 806만 4천 원은 1,086만 4천 원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7,760만 원의 14%를 곱한 금액과 같습니다. 이 때문에 추가 세금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소득과 함께 금융소득이 있다면 세금 차이가 벌어집니다. 가령 금융소득만 8천만 원인 경우 총 부담하는 세금은 약 1,258만 원입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5천만 원, 금융소득이 3천만 원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과세 대상이 된 금융소득은 1천만 원입니다. 이때 종합소득 과세가 되지 않았다면 140만 원 내고 끝났을 텐데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되면서 24% 세율 구간에 들어가 240만 원을 내게 됩니다. 100만 원이 더 나갑니다. 그런데 세금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입니다. 문제는 배당주가 아닙니다.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는 세금 구조가 아니라 건강보험료 구조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연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금융소득의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할 때만 소득 산정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금융소득이 900만 원, 국민연금이 1,500만 원이라면 금융소득은 1천만 원 이하이므로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국민연금만 연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1,001만 원, 다른 소득이 1천만 원이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금융소득이 전액 반영돼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1만 원 차이로 운명이 갈립니다. 실제 사례를 봅시다. 65세 김 씨는 지난 2023년 예금과 적금 여러 건이 만기를 맞으면서 이자 1,0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월 50만 원을 받고 있던 김 씨. 평소 아들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았는데 2024년 11월 갑자기 우편함에 건보료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월 22만 원. 김 씨는 당황했습니다. 연금 받는 건 알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재무설계센터를 찾은 김 씨에게 돌아온 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금융소득이 1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올해에도 같은 금액의 금융소득이 생기면 내년엔 보험료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김 씨의 경우 2023년 이자소득 1,05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600만 원의 50%인 300만 원을 더하면 건강보험 반영소득은 1,350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피부양자 소득 기준인 2천만 원 미만이지만 금융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산되면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득이 발생한 시기와 건보료가 부과되는 시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2023년에 이자를 받았지만 실제 건보료는 1년 넘게 지난 2024년 11월에야 고지서가 날아온 겁니다. 직장 가입자는 매년 4월에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재산정됩니다.
만약 보수의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명세가 반영돼 11월에 추가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는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고 6월에 재산세 과세 자료가 건강보험공단에 이관됩니다. 이 자료들이 취합돼 11월에 건보료가 재산정되고 정산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예상치 못한 시점에 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묘한 점도 있습니다. 부부의 소득과 재산 요건에 대한 건보료 부과 기준은 서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재산 요건의 경우 부부 각각 평가합니다. 따라서 둘 중 한 명만 재산 기준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했다면 탈락한 사람만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으로 평가합니다. 둘 중 한 사람만 소득 기준으로 탈락해도 부부 모두 건보료를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소득이 적지만 아내의 금융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의 기준을 넘었다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각각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 사람 때문에 두 사람이 다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2022년 9월 제도 개편 이후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이 3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동안 가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 부담 없이 혜택을 누렸던 이들은 이제 지역가입자로서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산정된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하게 됐습니다. 공적연금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지역가입자를 연금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무원 연금 수급자가 21만 9,532명으로 69.8%로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이어 국민연금 4만 7,620명, 사학연금 2만 5,217명, 군인연금 2만 704명, 별정우체국연금 1,401명 순이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사람 중 11만 6,306명 37%가 동반 탈락자라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당국은 과거부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함께 사는 배우자도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관행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런 결과는 2단계 개편에 따른 것입니다. 당시 건보 당국은 무임승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핵심 변경사항 중 하나는 소득 요건이 기존 연간 합산소득 3,400만 원 이하에서 연간 합산소득 2천만 원 이하로 대폭 낮아진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예금 적금 이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고금리의 금융소득 늘자 피부양자 자격 박탈이 속출했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이 통보되지 않아 보험료가 0원입니다. 1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전액이 건강보험료 소득에 반영됩니다. 예컨대 연간 금융소득이 1,001만 원이면 약 연간 80만 원 정도의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은퇴자에게 금융소득 1천만 원 관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기서 대기업 부장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월급이 있다는 이유로 배당이 문제가 된 겁니다. 배당주 3천만 원, 연봉 5천만 원. 이 조합이 되는 순간 같은 배당인데 세금이 달라집니다. 배당이 노후를 지켜준 게 아니라 현재를 건드린 셈입니다. 이건 개인의 실수가 아닙니다. 개별 사건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3년간 세제 혜택 상품의 신규 가입이나 만기 연장이 제한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ISA나 비과세 종합저축 등은 가입일 직전 3년 내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포함됐을 시 가입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ISA 가입 이후에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2천만 원이 넘으면 바로 계좌해지 처리가 된다고 오해하기도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여부는 가입 연장 시점에만 판단하며 요건을 충족해 적격 가입이 완료됐다면 이후에는 별도로 사후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 중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겨도 계좌가 해지되지 않습니다. 의무가입 기간이 지난 후 해지하면 비과세 및 분리과세 세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또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에서 인적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인적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연말정산에서 아버지를 계속 인적공제 받아왔는데 올해 아버지의 금융소득이 연간 2,001만 원 발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자녀는 더 이상 아버지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정말 투자 금액을 줄이고 수익을 포기해야 할까요? 이는 금융상품 운용에 대한 사전 설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및 무조건 분리과세, 과세형 금융상품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자 수입 시기를 연도별로 분산하거나 과세 시기를 원하는 시점으로 조절할 수 있는 상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건보료 산정에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비과세 금융상품은 저축성보험과 ISA가 있습니다. 저축성보험은 계약기간 10년 이상이면서 월 적립식 150만 원, 총보험료 1억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ISA는 일반형의 경우 의무가입 기간 3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 소득 20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2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은 9.9%로 무조건 분리 과세됩니다. 세액공제와 노후자금을 동시에 준비하는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 연금계좌도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1천만 원 전후라면 6개월 단위로 금융소득을 체크하고 예금 만기를 분산하는 게 좋습니다. 고액 금융소득자라면 비과세와 분리과세 상품을 우선 가입하고 증여 계획을 미리 실행하는 것도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매년 11월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재산정됩니다. 자산 변동은 없지만 금리 상승으로 금융소득이 증가하면서 건강보험료가 오르거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올해가 끝나기 전에 금융소득을 미리 확인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얼마를 벌까를 계산했는가? 아니면 어떤 구조에 들어가는가를 계산했는가? 배당은 나쁜 것도 만능도 아닙니다. 문제는 타이밍과 구조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방향성을 봅시다. 2026년부터 밸류업 프로그램이 본격 시행되면 배당주 투자는 더욱 활발해질 것입니다.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했으니 기업들은 배당을 늘릴 겁니다. 투자자들은 몰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세금 혜택만 보고 달려들면 건강보험료라는 복병을 만납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40대, 50대, 그리고 이미 은퇴한 60대에게는 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월급이 있는 동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면 금융소득 1천만 원 기준이 칼날처럼 다가옵니다. 배당주로 노후를 준비한다면 지금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내 배당 소득은 얼마인가? 다른 소득과 합쳐서 2천만 원을 넘는가? 금융소득만 1천만 원을 넘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세금과 건강보험료도 숫자입니다. 두 숫자를 함께 봐야 진짜 수익이 보입니다. 배당주 투자를 멈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배당주는 여전히 좋은 투자 수단입니다. 다만 구조를 이해하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ISA 계좌를 활용할 수 있는가? 연금 계좌로 과세를 이연할 수 있는가? 배우자와 소득을 분산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배당주 투자의 성패를 가릅니다. 2026년은 배당주 투자의 황금기가 될 수도 있고 세금 폭탄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될지는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구조를 아는 사람은 배당으로 노후를 지킵니다. 구조를 모르는 사람은 배당 때문에 현재를 잃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고 싶으십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